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업 시작할까요? 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한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어제 특별편 영상 올렸는데 좀 봤으려나? 영어쌤 나온 거 좀 봤어요? 보통 네네. 좋아요 눌렀어요. 고맙습니다. 보통은 조회수 100에 도달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역시 수업과 관련 없는 영상을 올리니까 하루 만에 조회수 100이 넘어가더라고요. 네, 앞으로 좀 가끔씩 그런 거 올려볼 생각입니다. 자, 우리 시험범위랑은 관계가 없지만 고려시대의 문화 역시도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들이 우리 시험 범위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자습보다는 이 수업을 잘 들어두시는 게 그래도 조금 더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려시대의 문화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페이스바.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그 시작부터 불교 국가로 출발을 합니다. 고려를 세운 사람 누구죠? 태조 왕건입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 후대의 왕들에게 10가지 가르침을 남겼어요. 그게 뭐였나요? 훈요 10조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거기에서 우리나라는, 우리 고려는 불교의 힘으로 일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불교를 열심히 숭상해라 같은 내용들이 들어 있었고요. 연등회, 팔관회 같은 불교 행사를 꼼꼼하게 챙길 것을 태조 왕건이 직접 당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왕건 스스로가 불교를 굉장히 깊게 신봉했던, 믿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려는 출발부터 불교를 숭상하는 숭불 정책이 시행되었고, 불교는 국가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받는 종교로 나날이 발전하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등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연꽃 모양의 등불을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불을 붙여서 밤거리를 행진하다가 마지막에 강에 연꽃 모양의 등불을 띄워놓고 흘려보내는 불교 행사, 봄에 하는 불교 행사가 연등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연꽃이라고 하는 꽃은 진흙에서 피어나는 꽃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을 밝혀주는 하나의 연꽃 같았다. 그리고 그의 말씀이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하는 불교 행사가 연등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팔관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8가지의 불교의 계율, 가르침을 하루 종일 지키는 행사였는데, 고려시대 때에는 여러가지 우리나라의 토속신앙, 원래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여러가지 종류의 신앙들과 결합을 해서 일종의 종합 종교 행사처럼 열렸던 게 바로 팔관회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두 가지의 종교 행사는 오늘날로 치자면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같은 것이었어요. 전 국민이 즐기는 국가적인 종교 행사로 고려시대 때 상당히 성대하게 치러지는 행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과거 제도에서도 승려를 대상으로 시험을 보는 어떤 과가 있었던 거예요? 승과가 있었던 것이고, 그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훌륭한 스님들의 경우에는 왕실의 스승이 되어서 왕실의 종교를 이끌어 나가는 왕사로 임명되기도 하고요. 그 나라 고려의 종교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종교 지도자인 국사로 임명되는 왕사, 국사 제도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이 불교 국가인 고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라에 큰 위기가 처했을 때에도 불교의 힘으로, 부처님의 힘으로 그 국가적인 위기를 벗어나려는 노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10에서 11세기에 고려는 거란과 전쟁을 치렀어요. 그죠? 그래서 거란 쪽의 침입이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를 인과응보에 따라 부처님의 힘을 입어서 벗어나고자 대장경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자, 대장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모든 종류의 불교 경전을 싹 다 모아서 백과사전식으로 편집해내는 일종의 불교 경전 빅데이터, 그게 바로 대장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대장경을 만드는 일은 불교적으로 훌륭한 일인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불교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면 인과응보에 따라 나라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거란족의 침입이 있었을 때 대장경을 만들었던 것이고, 거란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고려 사람들은 대장경을 만든 덕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만들어진 대장경은 처음 만든 대장경이라는 의미에서 초조 대장경이라고 불렸는데, 13세기에 몽골군의 침입에 의해서 불타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몽골족의 침입을 마찬가지로 불교의 힘으로 이겨내보고자 대장경을 다시 만들었는데, 이때 만들었던 대장경을 인쇄하기 위한 목판, 나무 인쇄판의 개수가 몇 장이 넘어서
팔만장이 넘어서 우리는 이걸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팔만대장경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경상남도 합천에 가면은 해인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아직도 이 장경판전이라고 해서 팔만대장경을 그대로 보관해 두고 있는 곳이 있어요. 한번 가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좀 멀기는 한데요. 이 압도적인 대장경의 양이 인간에게 주는 좀 감동? 그런 어떤 느낌이 생생하게 다가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려는 신앙을 일컬어 호국불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고려시대 때에도 삼국시대와 마찬가지로 호국불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만 고려가 불교 국가가 되면서 불교계에는 막대한 정치적인 지원과 경제력 같은 것들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불교계 내에서의 분열과 대립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삼국시대 때에는 중국을 거쳐서 불교 경전을 연구함으로써 깨달음을 얻으려는 교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리고 신라 말에는 위진남북조 시대 때 중국에서 만들어진 선종이라고 하는 정파가 새롭게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고려 내에서는 교종과 선종이라고 하는 두 개의 불교 종파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쪽이 불교계의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를 두고 대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고려 중기를 이끌었던 지배했던 지배층을 일컬어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문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문벌은 어떻게 해서 고려 사회를 장악하고 지배할 수 있었죠? 문벌들이 권력을 잡게 된 과정. 왕실과의 혼인도 있었죠. 또 호족들하고 혼인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랑 혼인을 했어? 그러니까 어떤 특권이 있었지 이 사람들은? 네, 시험이 이제 한 3일 남았나요? 네, 음서라고 하는 것과 과거도 있었지만, 그렇죠, 공음전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죠? 과거보다는 음서가 좀 더 많았고 공음전이라고 하는 혜택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다시 말해서 음서와 공음전이라고 하는 특권은 세습되고 혈연적인 것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특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이 문벌은 음서를 통해서 집안 대대로 고려의 고위 관직을 독점했고 공음전을 통해서 대대로 경제력을 키워나갔기 때문에 고려 사회를 지배하고 장악할 수 있었던 이들이었어요. 그죠? 이러한 세습적이고 혈연적인 특권을 바탕으로 권력을 잡았다라는 점에서 이 문벌은 귀족적인 성향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문벌이 지배했던 고려 중기 사회에서는 교종과 선종 가운데 어느 쪽의 영향력이 더 컸을까?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교종은 경전 연구를 통한 깨달음을 중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따라서 이 교종이라는 종파에 접근하려면 기본적으로 글을 쓰고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귀족적인 성향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귀족적인 성향을 가진 문벌들은 교종을 좀 더 선호하고 후원했던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중시하며 직관적인 성격을 가졌던 선종에 비해서 교종이 고려 중기에 더 큰 지원을 받고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교종 쪽 승려였던 의천이 교종을 중심으로 대립하고 있었던 선종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고려 중기에 하였다라는 것이죠. 해동 천태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불교 종파를 만들고 그를 중심으로 선종까지를 포섭하려고 하였습니다. 자, 교종과 선종이 서로 나뉘고 대립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무엇이 깨달음에 도달하는 올바른 길인가를 보는 관점이 서로 달랐어요. 그죠? 교종은 무엇을 중시했고? 경전 연구를 중시했어요. 그것을 가르침이라고 해서 교라고 표현합니다. 선종은 무엇을 중시했나요? 참선을 통한 깨달음을 중시했어요. 그죠? 참선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진리를 꿰뚫어 보는 것, 그것을 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천은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교종과 선종, 경전 연구와 참선으로 싸울 게 뭐가 있느냐? 참선도 하고 경전 연구도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게 바로 교관겸수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 경전에 대한 연구와 참선을 함께 수행할 것을 주장했던 게 바로 교관겸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해동 천태종을 중심으로 교관겸수의 주장에 따라 의천에 의해서
고려 중기에 교종과 선종의 통합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의천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교종과 선종으로 분리되면서 결국 선교의 통합은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느냐? 자, 이 의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려 문종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왕자였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힘, 영향력이 어땠을까? 상당히 강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시도했던 것도 어떠한 목적이었느냐?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당시는 불교가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고 있었어, 그지? 따라서 불교계가 분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시도했던 것은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의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자로서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 영향력으로 교종과 선종을 억지로 묶어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관겸수라고 하는 주장은 왜 선종과 교종이 통합되어야 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했다라기보다는 왜 싸워? 그냥 둘 다 해! 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의천이라고 하는 교종과 선종을 억지로 묶고 있었던 힘이 의천이 죽으면서 사라지게 되자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억지로 묶여 있었던 교종과 선종이 둘로 풀려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선교의 통합은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넘어갈게요. 네, 자, 그러다가 무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무신들이 권력을 잡게 되었잖아요. 무신들 어떻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인가요? 문벌들을 제거하고 고려의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었어, 그지? 또한 이 사람들은 무신들이었기 때문에 책을 읽고 경전을 연구하는 거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그렇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신들은 직관적인 성향을 갖는 무엇을 좀 더 선호한다? 선종을 좀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교종이라고 하는 종파 자체가 문벌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했던 종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했느냐? 무신정변 이후에 무신정권에 대항해서 교종 쪽의 승려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였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무신 집권자들 입장에서는 교종은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무신 집권기에는 선종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진울, 보조국수와 진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 자, 이 진울의 경우에는 선종 쪽의 승려였습니다. 그는 무신 집권자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사실 불교계가 이렇게 정치적인 지원을 받아서 막강한 힘과 권력과 돈을 가진 것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불교 국가가 되면서 불교에 대한 막강한 지원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자 스님들이 맛을 본 겁니다. 뭐의 맛을? 권력의 맛과 돈의 맛을 본 거예요. 그죠? 자, 원래 석가모니 부처의 가르침이 뭐였습니까? 욕심을 버리라는 거였잖아, 그지? 그런데 중들이 스님들이 욕심 덩어리가 돼서 정치적인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밝힌단 말이야. 이런 거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진울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불교의 타락된 불교계, 불교의 세속화 현상을 비판하면서 그것을 극복해보려는 노력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님들, 중들이 원래 하는 일이 뭐냐? 불교 경전 연구하고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수행에 힘쓰며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먹고 입을 거는 스스로 마련하는 사람들 아니냐? 불교 본연의 이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함께 실천해 나갈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정해결사라는 것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이후에 이 정해결사는 수선사결사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가면은 송광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는데 이 수선사결사가 이루어지던 곳이 이 송광사라는 절이기도 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불교의 세속화에 맞선 불교 개혁 운동을 주도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진울의 경우에는 교종과 선종으로 나누어서 대립하고 있는 이것도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종과 선종이 하나임을 주장하였으니 그게 바로 선교일치의 주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진울은 무엇이라고 주장을 했느냐?
정해쌍수, 도노점수라고 주장을 했어요. 정해쌍수, 도노점수란 무엇이냐? 선정입니다. 선종의 수행 방식인 참선을 의미하고요. 지혜입니다. 불교 경전을 뜻해요. 선종에서 주장하는 참선과 교종에서 주장하는 불교 경전 연구를 쌍수, 함께 수행해야 된다라는 게 정해쌍수입니다. 그러면 왜 함께 수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였느냐? 돈오 점수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어요. 돈오 점수란 무엇이냐? 돈오. 아하! 이게 진리구나 라고 한순간 깨닫는 게 돈오예요. 그리고 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수행하는 것을 가지고 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방금 누가 얘기했는데 이제 지금까지 계속 놀다가 이제 시험이 진짜 얼마 안 남아서 오늘부터 진짜 나 공부하겠어. 공부해야 돼.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 그래서 책상에 앉았어. 공부가 잘 되던가요? 아, 나는 이제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책상에 앉았지만 지금까지 놀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책상에 앉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핸드폰을 보지 않겠다고 소파에 던져놨지만 다시 핸드폰을 보게 되고 방금 봤던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 생각나고 방금 하던 게임 마저 하나만 더 깨야지라는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던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뭐 그냥 포기하고 자는 방법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 어떻게 집중하는지 물어보고 그 방법을 따라하기도 하지 않나요? 아니 말고 아니면 담임 선생님이나 다른 교과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이렇게 공부가 안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고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실행하기도 합니다. 그죠? 똑같은 거요. 불교에서의 전하고자 하는 바 너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너의 욕심 때문이다.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었어. 그렇지? 아, 그래도 내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야.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욕심이 버려지던가? 아니지. 지금까지 내가 욕심 덩어리로 살아온 인생이 몇 년인데 하루아침에 욕심이 버려지겠냐 이거죠. 그죠? 여전히 자신의 끓는 욕심을 통제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나보다 먼저 깨달음을 얻은 선배 승려들은 어떻게 했는지, 부처님은 어떻게 했는지 불교 경전에 써있잖아. 그래서 불교 경전에 써있는 수행의 방식을 보고 이해하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돈오 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관겸수, 의천이 주장했던 교관겸수가 싸우지마 그냥 둘 다 해 라는 수준의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정해쌍수, 도노점수의 경우에는 왜 교종과 선종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시킨 주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의 불교는 조계종이라고 하는 진울에서부터 비롯되었던 선종 종파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선생님은 이 부분 설명할 때마다 생각나는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이 교사 생활을 2009년에 여고에서 처음 시작을 했었거든. 그때 도노 점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학생들이 갑자기 듣다말 갑자기 빵 터지는 거야. 왜 웃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 반에 오정혜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고 여름방학 때 쌍꺼풀 수술을 하고 2학기에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정해쌍수라고 하니까 갑자기 빵 터졌는 학생들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자, 한편 교종 쪽 승려였던 요세라고 하는 사람도 이러한 불교계의 타락, 세속화에 맞서서 참여하자, 반성하자, 그리고 불교 경전을 외우는 수행을 다시 열심히 하자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백년결사 또는 백년사 결사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불교계를 개혁하고 정화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종, 교종 가리지 않고 불교의 세속화에 맞서는 행동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당시에 고려 불교계가 어땠다라는 걸까? 그렇죠. 세속되어 있었고 타락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려 말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원간섭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원나라 몽골 사람들도 불교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 역시 불교를 정치적으로 후원해 줬습니다. 특히 원나라의 힘을 등에 업고 고려의 권력을 장악했던 원간섭기의 지배층이 누구였어요?
권문세족이었잖아, 그지? 이들은 불교계를 후원하면서 불교계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이익을 챙기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간섭기의 불교계 역시 막강한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스님들이 욕심을 버리기는커녕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수많은 노비를 거느렸으며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돈놀이를 하는 이런 타락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원간섭기의 지배층인 권문세족들을 비판함으로써 고려 사회를 개혁하려 했던 신진 사대부들 눈에는 불교도 마찬가지로 비판과 개혁의 대상으로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신진 사대부들은 그들이 공부한 성리학을 바탕으로 불교계를 비판하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그랬던 신진 사대부들이 나중에 어떤 나라를 세워요? 조선이란 나라를 세우잖아, 그지? 그래서 고려시대 때에는 숭불정책, 불교가 국가 정책에 의해서 숭상되었지만 조선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숭유억불정책, 유학을 숭상하면서 반대로 불교는 억제하려는 이러한 정책의 모습의 나라로 바뀌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조선시대의 문화 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넘어갑시다. 네. 시기에 따라서 다르기도 한데 일단은 신라 말부터 고려 초까지는 지방에서 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호족들이 고려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었지. 그 호족들 가운데 왕건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수도인 개경에 진출하고 거기서 과거와 음서를 통해서 집안 대대로 고려의 고위 관직을 독점해 가면서 고려 사회의 지배층으로 자리 잡게 된 이들이 문벌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할까? 집안 대대로가 돼야지 문벌이 되는 거예요. 아니 꼭 그런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문벌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음서나 공음전 같이 집안 대대로 물려지는 특권을 이용해서 오랫동안 고려 사회의 권력을 장악해온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큰 권력을 갖게 됐겠지. 왜냐하면 음서나 공음전 같은 특권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 특권을 가진 집안들이랑 또 결혼했잖아, 그지?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누렸던 특권이 더 커지고 강해지고 하면서 어느덧 고려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그들을 문벌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이해가 되니? 그리고 무신 집권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는데 사실 그들이 권력을 잡는 것도 사실 문벌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 그들도 음서, 공음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대대로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기도 해.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무신들도 고위관직 5품 이상이 되면 공음전을 받을 수 있지. 그리고 원간섭기의 권문세족도 마찬가지야. 그들이 권력을 잡게 된 계기는 원나라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친원파라서 권력을 잡은 이들이긴 하지만 그들 역시 문벌과 마찬가지로 공음전과 음서의 특권을 이용해서 대대로 고려의 권력을 장악했던 사람들인 거야. 이해가 되니?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려 사회는 문벌적인 특징을 갖는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한 이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니? 네, 고려의 유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시대 때에 중국으로부터 율령이라고 하는 법과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그 법과 제도의 바탕이 되는 유교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여졌고 그것을 가르치는 유학, 공부하는 유학이 발달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고려시대의 중앙관제도 이성육부제라고 해서 당나라의 율령을 모방한 제도였어요. 그죠? 따라서 고려시대 때까지 여전히 유교는 정치 이념으로 중요하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광종 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시행을 하였어요? 과거제를 시행하였어요. 그죠? 이 율령이라고 하는 법과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것에 뒷받침이 되는 유교 사상을 제대로 이해한 유교적 소양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인재를 검증해서 뽑을 필요가 있었어. 그지?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왕권을
돕도록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광종대 과거제도가 실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문과에 응시해서 출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과거 공부를 하면서 유학을 공부하였으며 나라 입장에서도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갈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교 교육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과거제 시행 이후에 더욱 유학을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하면서 나날이 유학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에서는 국자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에서 지방에서는 향교라고 하는 학교에서 유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성종 때 성종이 앞으로 우리 고려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겠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최승로라는 사람이 이 28가지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시무 28조라고 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종의 마음에 쏙 들어서 이후에 성종은 그 보고서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지방에 지방관을 파견하기도 하고 유교가 바탕이 된 정치를 실행해 나가기도 해요. 그죠? 이미 다 배운 내용이죠? 네, 그러면서 고려라는 나라는 개인적으로 종교적으로는 불교 국가의 모습을 띄었지만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유교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도노 점수의 모습을 잘 보여주잖아, 그지? 한순간에 깨달았다 하더라도 점진적인 수행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지? 자, 그래서 고려 초부터 유교를 중시하고 유교를 적극적으로 가르치려는 유학이 발전하다 보니 고려 중기쯤 가게 되면은 유학에서 상당히 수준 높은 성취를 이루어낸 최충 같은 사람이 등장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고려에서 해동공자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해동공자가 무슨 뜻일까? 얼렸다가 다시 녹인 공자 아니고. 그렇죠. 옛날 사람들은 세계의 중심이 어디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국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해동이란 중국에서 바다 건너 동쪽이란 뜻이니까 우리나라를 뜻합니다. 해동공자란 우리나라의 공자라는 뜻이거든요. 최충이라는 사람이 이루었던 유학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서 유교를 창시한 공자라고 불렸던 거예요. 공자같이 훌륭한 분이다라고 별명이 붙여졌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최충 같은 사람이 이후에 구제학당 또는 문헌공도라고 불렸던 개인 학교를 세워서 제자들을 가르쳤을 때 그 학교의 졸업생들은 과거 합격률이 어땠을까? 대단히 높았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또 다른 훌륭한 유학자들이 저마다 개인 학교를 만들어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러한 사설 교육기관을 통한 유학의 발전이 고려 중기에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무신전변이 일어나고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문신들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무신 집권 이후에 유학교육은 침체기에 빠졌다가 원간섭기의 안향 같은 사람이 원나라로부터 성리학을 들여오고 이재영 같은 사람이 원나라에서 성리학을 제대로 공부한 다음에 돌아와서 가르쳤고 공민왕 같은 사람이 성리학을 개혁의 사상으로 찍어서 그죠?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성균관에서 그죠? 그러면서 길제, 정몽주, 정도전 같은 성리학을 공부한 신진사대부들이 나타났고 그들이 고려사회를 개혁하는 시도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었어요? 조선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조선은 성리학 국가로 만들어지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고려시대의 역사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삼국시대 때에도 역사책이 만들어졌다라고는 하지만 오늘날까지 남아있지 않아서 어떤 내용이 써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역사서들 가운데 가장 오래됐고 우리가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고려 중기에 만들어진 삼국사기라고 하는 책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누가 만들었느냐?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라고요. 김부식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개경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했던 대표적인 고려 중기의 문벌이 김부식이라는 사람이죠. 삼국사기 어쩌다 만들게 되었느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끝난 직후부터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같은 것들을 거치면서 고려의 왕권이 크게 약화되었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함으로써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나아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역사책이 바로 삼국사기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김부식 혼자 만들었다? 아니에요. 삼국사기는 국가적 사업으로 만들어진 역사서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만든 역사책이었고 그 최종 책임자가 누구였던 거예요? 김부식이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삼국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이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의해서 쓰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야기해요. 역사책을 만들 때 어떻게 역사책을 만드느냐?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실을 다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뽑아서 기록을 합니다. 그죠? 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 그 기준이 나의 역사관, 사관인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역사적 사실을 선택하는 관점이 사관이다. 그러면 어떠한 관점을 가졌다는 거예요? 유교적이고 합리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만든 게 삼국사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유교에서 강조하는 덕목이 뭐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듯 임금에게 충성하면 가정이 평화롭듯 나라가 평화롭다라고 하는 게 유교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죠? 삼국사기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후에 왕권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만들기 시작한 역사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적 사실들 가운데 충과 효를 모범적으로 실천했던 사례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들을 많이 역사 속에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어본 사람들이 임금에 대한 충성심 같은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유교적 이념이 이 책을 통해서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유교적이다라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합리주의 사관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자, 인간이 알에서 태어날 수 있나요? 곰이 100일 동안 빛을 보지 않고 마늘과 쑥을 먹으면 인간이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지? 삼국사기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역사서란 말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전설이나 설화 같은 것들은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게 합리주의 사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리고 이 삼국사기를 읽다 보면은 신라 중심의 역사의식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려에서 만들어진 역사서고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인데 왜 신라 중심의 역사의식이 반영되었을까? 남대중이 신라게 많아서. 그래서 일단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또 김부식이에요. 김부식은 경주 김씨였습니다. 그의 조상이 신라 왕족이었던 것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끝난 다음에 만들기 시작한 역사책이야. 묘청은 고구려 계승 의식을 바탕으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에 대한 반작용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마지막으로 기전체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고대 중국의 한 나라에 사마천이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었고 그가 만든 역사책이 사기라는 것이었는데 이는 과거의 사실들을 본기, 세가지, 열전, 연표라고 하는 5가지 카테고리별로 정리해서 역사책을 썼어요. 그렇게 역사를 정리하는 방식을 가지고 기전체라고 하는데 그 방식에 따라서 만든 역사책이다라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다가 고려가 몽골의 침입을 받고 그들과 맞서 싸워야 했으며 결국에는 그들에게 항복을 해서 원간섭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족적 자주의식을 강조하는 역사책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언제 애국심이 강해지던가요? 언제 평소에는 한 번도 말하지도 않는 대한민국을 외치죠? 월드컵 같은데, 그죠? 다른 나라랑 싸울 때 우리는 애국심이 무척이나 강해지는 걸 느껴지지 않나요? 올림픽 같은 거 했을 때 막 태극기를 보면 막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나요?
네, 그쵸. 원래 민족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강해지느냐? 다른 국가와 민족과 대결을 하거나 싸우거나 혹은 그들의 지배를 받을 때 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264, 이동주 혹은 이동주? 윤동주. 네, 윤동주. 이런 사람들이 쓴 민족 문학 작품들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그죠? 언제 만들어진 것들이었어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거야, 그지? 일본이라는 다른 민족과 국가의 지배를 받으니까 우리 민족 의식이 더 강해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원 간섭기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몽골이라는 다른 민족의 침략과 지배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의식이 강해졌고 그것이 반영된 역사책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규보 같은 사람이 동명왕편이라는 역사책을 썼는데 동명왕이란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주몽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를 역사책으로 써서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한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고구려의 주몽의 후손들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중국과 몽골과 다른 또는 그들과 대등한 민족이라고 하는 의식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한편 이름은 삼국사기랑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역사책이 있으니 그게 바로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삼국시대를 다뤘다라는 점에서 비슷한 내용들도 있기는 한데요. 무엇이 달랐느냐? 만든 사람이 일련이라고 하는 스님, 승려였어요. 이 사람이 역사책을 만든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불교적인 교훈과 감동을 전달하는 게 그 목적이었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과거의 역사적 사실들 가운데 유교가 아닌 불교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비록 인간이 알에서 나오고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인간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지라도 그것이 불교적인 교훈과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썼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국 신화 같은 것들은 대부분 삼국유사를 통해서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역사의 시작을 단군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르다. 누구랑? 중국이랑 몽골이랑 시작부터 달랐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민족의식이 반영되어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휴, 미안해, 다시 앞으로. 네, 이승휴라는 사람은 제왕운기라는 역사책을 썼어요. 두 권의 권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상권은 중국사, 하권은 단군에서부터 고려까지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중국에만 이렇게 훌륭한 역사가 유구하게 있었던 거 아니야? 우리나라도 그에 못지않은 유구하고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역시 민족의식이 반영된 역사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도 단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거는요. 삼국유사에 쓰여있는 단군 이야기와 제왕운기에 쓰여있는 단군 이야기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어느 산에 자리 잡고 나라를 세웠다라는 이야기는 무지무지 많은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버전들 가운데 곰과 호랑이랑 관련된 이야기를 1년이 듣고서는 삼국유사에 쓴 것이고요. 그리고 신단수라고 하는 나무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승휴가 들어서 제왕운기에다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신화도 사실은 수많은 버전들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인지는 알 길이 없는 것이고요. 이런 거 참고삼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고려 말로 가게 되면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이 들어왔고 신진사대부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성리학을 연구했던 이재현 같은 사람은 기존의 역사적 사실들을 성리학으로 재해석해서 사략이라고 하는 역사책을 썼다고는 하는데 지금은 전해지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넘어갈게요. 물컵 어디 갔지? 도교.
우리 지난 시간에 도교는 어떤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요. 중국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온갖 종류의 사상과 신앙, 역사, 전설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결합이 된 종교가 도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유교, 불교에서는 다소 약했던 개인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종교가 바로 도교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거, 불로장생, 지금 당장의 삶에 행복이 있기를 바라는 거,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같은 현세 구복적인 성격을 갖는 게 도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고려나 백제에서는 주로 귀족과 관련된 도교의 흔적들이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귀족들을 중심으로 널리 믿어졌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고려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주로 왕실과 귀족들을 중심으로 도교를 믿었다라는 것이고요. 편안한 생활을 하면서 신선처럼 늙지 않고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기술, 신선술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왕실에서는 국왕이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면서 도교 사원, 도관을 짓고 도교식 제사인 초제를 지내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도교의 경우에는 불교나 유교에 비해서 체계적이지 못하고 뚜렷한 어떤 논리적인 교리를 갖추고 있지도 못한 종교였기 때문에 사실 영향력을 보자면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도교는 불교나 유교에 비해서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한편 신라 말에 들어왔던 풍수지리서는 고려사회 내에서 엄청나게 크게 유행을 하고 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죠. 그죠? 고려시대 들어오게 되면서 길흉화복을 예측하는 도참사상과 결합이 되면서 풍수지리서는 엄청나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길흉화복이 뭐예요? 길, 좋은 일, 흉, 나쁜 일, 화, 나에게 불어닥친 재앙, 복, 나에게 온 행복이죠. 그죠? 이 네 가지는 무엇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풍수지리설에 따라 명당에 자리 잡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게 길흉화복을 예측하는 도창사상과의 결합을 통해서 유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옛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이 명당이다라고 하는 썰, 풍수지리설 가운데 서경길지설이 고려시대 때 크게 유행을 하게 되면서 고려태조 왕건이 고구려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평양을 서경으로 지정하고 북진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며 묘청 같은 사람이 이 풍수지리설을 근거로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려는 서경천도 운동 같은 것들을 추진하기도 하는데에도 이 풍수지리설이 영향을 미쳤던 만큼 상당히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수도가 어쩌다가 서울이 되었을까? 고려 후기에 옛날에 서울은 양주라고 불렸는데 거기가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이라고 하는 설이 널리 유행을 하게 되면서 원래 고려에서는 수도인 개경과 고구려의 수도였던 서경과 더불어서 옛 신라의 수도인 경주를 동경이라고 해서 중시했는데 이 풍수지리설의 영향을 받으면서 개경과 서경 그리고 양주를 남경이라고 부르면서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성계가 수도를 이 남경으로 정했느냐? 여기가 명당이라고 하는 그 설을 따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도는 아직까지도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이라고 알려진 곳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 55분에 끝나나요? 어이씨 미안하네. 조금 더 해야겠네. 자, 미안해요. 나 시간 안 보고 너무 시간 오래 끌었다. 네. 괜찮아요. 어차피 좀 기다려야 되잖아, 그지? 자, 고려의 경우에는 개방적인 대외 정책을 바탕으로 다양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였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성리학 국가였어요. 성리학에서는 모든 것은 위아래 위계 질서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최고고 그 다음이 조선이면 나머지 나라는 전부 다 오랑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폐쇄적이었어요. 하지만 고려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이나 다른 민족의 문화들도 잘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나라로부터 불교나 차문화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대성악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악과 같은 음악이 발전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 같았으면 오랑캐라고 여기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란의 대장경 같은 것들도 받아들여서 고려 대장경을 만드는데
활용하기도 하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조만간 선생님이 수행평가를 안내할 건데요. 첫 번째 수행평가가 뭐냐면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서 여러분이 문화재를 보고 감상하고 인증샷을 찍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조만간 안내 나갈 한국사 수행평가이거든요.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연휴가 이어지잖아요. 놀지만 마시고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거 가보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미리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이게 촬영 중이라서 조금만 더 할게요. 네. 자, 원나라로부터 간섭을 받게 되면서 원과 활발한 문화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나라로부터 불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원나라 스타일의 불교가 유행을 하기도 하고요. 원나라의 건축 양식이나 불교 탑 만드는 것들이 발전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불교 탑은 대부분 몇 층짜리냐? 3층, 5층 아니면 어쩌다가 7층, 9층짜리가 있어요. 전부 다 홀수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딱 두 개만 짝수탑이 있어요. 뭐냐면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경천사지 10층석 탑과 원각사지 10층석 탑이라고 해서 서울 탑골공원에 있는 거 딱 두 개만 짝수짜리 탑이에요. 왜냐면은 원나라는 티베트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 지배층이 티베트 불교를 받아들였고 티베트 불교에서는 10이라는 숫자를 신성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의 영향을 받아서 10층짜리 탑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요거 나중에 한번 가서 보시면 꽤나 멋있는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고려 후기에는 지배층들이 평화롭고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의 불교 그림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무척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원나라 지배층에게도 인기가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공부해서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이 수업 영상이 한국사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얼른 가세요.